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내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알고 보면 신경과적인 문제인 증상들입니다. 지금 그 지금 20몇 년 동안 제가 쭉 환자를 봐가면서 간혹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이게 타이밍을 놓쳐서 골든 타임 놓쳐서 오셔서 조금 빨리 치료를 했으면 훨씬 경과가 좋으실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고생한 분들도 있고, 그 주된 이유가 무슨 과를 처음에 가야 될지 몰라 가지고 엉뚱한 과를 가서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게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닥칠 무슨 문제에 대해서 좀 아주 도움이 되는 참고 사항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안과랑 겹치는 문제들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오늘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일단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런 게 있으면은 신경과를 가야 된다, 신경과를 가는 걸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각 증상인데, 일단 일시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환자분들은 안과를 먼저 가게 됩니다. 안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들으면 "그럼 나는 왜 눈이 안 보이죠?" "글쎄 안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안과 의사분이 하고 그걸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안과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제 거의 대부분 신경과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분이 친절하면 "신경과 가서 진료를 잘 받으세요."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해 가지고 이제 편두통으로 시각 전조 현상이 오는 경우가 이제 좀 드물잖아요. 이게 편두통이라면 이제 두통을 동반해서 시각 증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각 증상만 오고 뒤따라 두통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게 굉장히 겁나고 불편하고, 특히 운전 도중에 이렇게 갑자기 생기면 사고의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편두통성 시각 전조 현상이 두통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이제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눈으로는 뇌졸중이 있습니다. 이게 망막 혈관을 막아 가지고 생기는 건데, 요거는 안과에서 좀 잘하면 이 진단을 내릴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뇌졸중 비슷한 건데, 이게 혈전이 이제 목이나 이제 뇌혈관에서 떨어져서 이제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경우,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그 몇 분 내 몇십 분 있으면 또 저절로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뇌졸중 전조 현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거는 반드시 신경과 가서 진료를 따로 받긴 받아야 됩니다. 음 근데 시신경 손상, 시신경 손상도 이제 갑자기 오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시신경은 이제 시신경 염증이나 특히 다발성 경화증이나 아니면 그 거대 세포 염증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시신경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통을 동반할 수도 있고, 거대 세포 혈관염은 그냥 지신경을 결국은 이제 침범해서 이제 눈이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신경 손상은 이제 문제가 큰 게 이제 영구적인 시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신경 손상되는 분들은 다 이제 신경과적인 문제입니다. 시신경을 우리가 유발 전이 검사나 아니면 MRI를 통해서 둘 다 같이 해야 되겠지만 검사를 해서 이게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필요한 검사들이 있을 거고. 비주얼 스노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마치 시야에 마치 눈이 오는 것처럼 아주 눈송이처럼, 아니면 까만 무슨 이제 뭐죠 점 비슷한 것들이 보이는 거. 요게 이제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이게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요거는 편두통과 연관돼서 혼이 나타나는데, 두통 증상 없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일종의 신경과적인 질환이고, 약은 신경과에서 쓰는 약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안과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다 들었는데, 환자분들은 그대로 놔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편두통 시각 전조 현상은 크게 요것도 가끔 이제 이게 자주 되면은 이게
이것도 마치 비주얼 스노우 비슷하게 시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특히 시신경 손상 이런 것들은 제때 치료를 안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신경과를 안과에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신경과 진료를 특히 MRI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MRI가 있는 병원에서 좀 치료를 해 봐야 진료를 해 봐야 됩니다. 눈 통증은 눈 통증은 거의 대부분 사실 신경과적인 질환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안과를 많이 가요. 근데 눈 통증 중에 눈충혈이나 눈물을 동반하는 경우는 안과적인 경우가 흔하긴 한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두통 중에 군발성, 군지성 두통은 눈충혈, 눈물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군발성 두통은 이제 몇 시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눈충이나 눈물이 두통과 동반해서 일시로 끝나면은 이제 신경과를 가야 되고, 눈충혈, 눈물이 계속되면서 눈 통증이 수반되는 건 안과적인 문제일 수가 더 많아요, 가능성. 일척성 또는 양척성. 양척성이면 이제 안과적인 문제가 더 많을 텐데 반드시 또 그렇진 않아요. 눈 통증이 이제 시각 장애를 동반하면 이거는 대부분 신경과적인 병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거대세포 혈관염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아니면 근육성 군발성 두통은 이제 시각 장애는 아니지만 눈이 약간 희뿌옇게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특히 편두통 같은 거는요. 편두통과 편두통이 눈으로만 올 수도 있긴 해요. 유전적인 편두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편두통은 한쪽만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편두통이 유전적 백그라운드에 어떤 뇌가 자극을 받으면 거기서 과잉 반응하도록 세팅이 된 경우고, 그게 과잉 반응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두통이 대표이기 때문에 편두통의 이름을 지어진 거고, 그 외에 속이 미식겁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이든지 눈이 빠지도록 아프다는 호소한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눈 통증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급성 녹내장 같은 거는 안과적인 일단 응급 상황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눈 통증과 더불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근데 진찰을 해 보면 우리가 동공 사이즈라든가 이런 동공에 대한 반응 이런 게 보면 이제 이상이 있어서 그 바로 진단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급성 녹내장은 아주 드문 안과적인 응급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고특 고야나기 하라다라는 병, 이런 아주 드문 병인데 사실 이런 병이 눈 통증이 먼저 와요. 아니면 이제 이명이나 이런 게 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포도막염이나 이런 안과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나중에 이제 진단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런 병이 사실 안과적인 보고도 고양이 하라다 요거는 전신적인 이제 염증성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지만 이 눈 통증은 올 수도 있고, 제가 그다음에 편두통과 군발성 두통 요것 때도 눈 통증이만 올 수 있습니다. 눈만 아픈 편두통도 있어요. 아까 말한 병명으로서 유전성 편두통. 군발성 두통도 눈으로만 보여요. 보통 이럴 경우는 이제 관자놀이 앞쪽과 또 같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눈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안과를 들렸다가 신경과에 오면은 그 그 신경과에 의해서 잘 진단을 하면 이제 이게 정확한 진단 내릴 수 있긴 하죠. 이런 경우는 안과에 먼저 가서 보면 대부분 이상 없다고 듣고 그냥,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프지?" 하면 안과 의사분은 그냥 모르겠다 하고 집에 보냅니다. 환자로서는 통증만 심하고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근데 안과 의사분이 조금만 더 이제 신경 써 주면 이제 "신경과 가 보세요." 하면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그다음에 체한 증상입니다. 체한 증상이 이유 없이 가끔 체하는 증상이, 이게 소화기 내과에서 내시경하고 여러 검사해 봐야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제 보통은. 특히 체하면서 머리 아픈 경우 요런 거는, 이런 건 편두통 증상으로서 체한 증상만 따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편두통은 이제 그 한쪽만 아프다는 의미로 편두통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외 동반 증상만 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눈 통증이라든가 시야 증상이라든가 체한 증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체하면 머리가 아픈 게 동반되진 않거든요. 체한 증상, 소화기 증상만 오지.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그 먹은 것도 아닌데 일상적인 그냥 평소에 식생활 대로 먹었는데도 이렇게 체하면서 머리 아픈 경우 이런 건 대부분 편두통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신경과를 진료를 잘 받으셔야죠, 이런 경우는. 이런 거 잘못하면 이게 평생 고생하거든요, 이게요. 소화기내과에서 아무리 뭐 내시경 여러 번 하고 뭐 복부 초음파, CT 다 찍어봐야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특히 기능성 소화장애라는 병도 일부분은 이제 체한 증상처럼 나타나면서 이제 편두통이 수면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어로 시클리 보미팅, 주기적으로 토하는 건 요거는 아주 어린애, 영유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말도 못하는 아주 어린 애가 그냥 이유 없이 계속 토하는 경우, 이게 이제 아주 어린 형태의 편두통으로 예 간주가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다 편두통을 대부분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가 이유 없이 토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부모도 괴롭고 이 진단도 안 내리고 그러면 참 힘들죠. 근데 이런 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대신에 나중에 사춘기 이후부터 편두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소화기 증상들 아주 어린 애부터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이제 체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제 신경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귀 속 통증이 있죠. 귀가 아픈 경우. 귀가 속이 아프다는 건 이제 건데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비인후과에서 말하는 중이염이나 급성기 중이염, 유양돌기, 그러니까 귀 뒤에 있는 약간 튀어나온 뼈 있죠. 거기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이제 귀 속이 아플 수도 있죠. 중이염은 심하면 귀에 뭐 고름 같은 이제 무슨 삼출물이 이제 나오고 그러긴 있는데 물론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보면 이런 건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뭐 CT상도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긴 하고요. 근데 서린 신경통 요거는 이비인후과에서 아무리 검사해 봐도 안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설인 한자로 혀설자에 인후도 할 때 인자거든요. 혀 뒤쪽하고 인후두 쪽에 감각신경을 물론 코 뒤쪽 다 포함되긴 하지만 귀 안쪽까지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이게 일종의 9번 12 쌍 중에 9번째 뇌신경인데 요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귀 속 통증부터 먼저 오게 돼요.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뭐 목 안 통증, 혀 뒤에 통증 뭐 이게 삼키기는 장애도 약간 나타날 수 있고 요건 또 후두신경통하고 또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요. 근데 환자분 귀 속이 아픈지 귀 뒤가 아픈지 이게 아니면 귀 앞이 아픈지 이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귀 속에 깊숙이 아픈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게 신경과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뇌신경의 일종이기 때문에 요때는 MRI를 필히 찍어야 돼요. 그 이 조영제 써서 MR을 찍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혹시 뭐 종양 같은 게 숨어 있거나 이런 거 염증 같은 게 머릿속 깊숙이 숨어 있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귀속 통증 중에 람제이 헌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일종의 바이러스 감염인데 급성. 이게 이게 보통 이제 안면마비하고나 이명 같은 거에 동반되는데 이게 귀속 통증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나타나면 그리고 귀 바깥쪽으로 이제 귓볼 이쪽으로 바이러스성 수포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귀속 통증이 이게 이 람제이 헌터라는 이게 바이러스 좀 심한 바이러스의 감염인데 요게 문제는 이게 놓치고 진단이 늦으면 이게 그 심지어 안면 마비도 뭐 제대로 회복이 안 될 뿐더러 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기 진단과 이제 일종의 바이러스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약 쓰는 이제 스테로이드 및 이제 바이러스 약을 쓰는 게 필요하고 람제이 헌터보다 좀 약간 다르지만 흔히 말하는 안면 마비도 우리가 귀속 통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귀속 통증이 먼저 오면 사실 진단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제 아무리 명예라도 이거 아무런 다른 동반 사인 증상 없이 이만 오는 경우는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비록 이제 나중에
수포가 나타나든가 안면마비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보통 진단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서린신경통 같은 거 이런 귀 속에 뭔가 있는 걸 뭐 놓치지 않으려면 중이염 같은 것도 그렇고 머리 MRI, 특히 MRI가 더 자세하고 중요하죠. 이런 걸 검사를 하죠. 신경과에서 진료를 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신경과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남자의 헌터 같은 거는 이 바이러스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놓치면 아까 말한 안면마비 영구적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비인후과에 또 다른 이제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돌발성 난청입니다. 돌발성 난청이 이제 갑자기 청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게 청신경 이쪽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게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양인데 청신경 종양이 갑자기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종양은 아주 서서히 자라다가 어느 일정 이제 크기가 돼서 이게 청신경을 확 이제 세게 누르게 되면 이게 청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난청이 생기거든요. 그 돌발성 난청도 원래 MRI를 머리 MRI 찍어보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종양이 아주 드물지만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일찍 발견하면 이게 제거하면 난청이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이게 많이 커지면 종양 수술해 봐야 이게 난청이 뭐 별로 정상 회복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청신경 검사를 이제 신경과에서 하면서 머리 MRI를 같이 찍어야 됩니다. 뭐 드물지만 이게 이런 종양 같은 놓치면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이게. 놓친 의사도 문제가 되고 환자는 더욱더 불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돌발성 난청에서 아무리 이비인후과에서 뭐 그 진단을 해 주더라도 MRI는 한번 자청해서라도 찍어 봐야 됩니다, 이건요. 그게 안전해요. 저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돌발성 난청으로 1-2년 고생했는데 이게 하도 안 나 가지고 머리 MRI를 한번 찍어 보자 해서 찍었더니 아주 커다란 종양이 나와 가지고 저같이 오히려 참 난감하고 안타까웠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수술해 봐야 이제 회복이 잘 안 되겠죠. 이게 난청 젊은 사람이 난청 오면 좀 힘들죠. 근데 이명은 이제 귀 속에서 무슨 비정상적으로 그 소리가 뭐 들리는 거죠. 어 이게 귀 속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들린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의 같은 뜻인데요. 그냥 통상 이제 이명이라 그럽니다. 이제 따로 이제 머릿속에 들리는 듯한 느낌은 두명이라 그러는데 이 박통성과 비박통성은 나뉘고요. 특히 그 일척성과 양척성은 나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어느 경우든 이게 이명이 갑자기 생기면은 또 이것도 거의 대부분 머리 MRI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명을 이렇게 갑자기 청력 저하가 생겨서 반사적으로 이제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슨 그 정신경 근처로 지나가는 혈관에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신경 바로 근처에 이게 혈관이 나이가 들면 좀 꼬불꼬불해지면서 이제 청신경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혈관이 혈관이 이제 팔딱팔딱 뛰는 박동에 따라 이제 박동성 이명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이명은 사실 먹는 이 치료가 좀 난감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인지행동 치료나 뭐 뇌자기장 자극 치료나 이 여러 가지 뭐 방법이 또 있어요. 뭐 리트레이닝 치료라든지 어쨌든 그런 이명도 일단 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일단 MRI를 일단 찍어서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지 종양이나 염증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예. 아니 혈관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뇌혈관에도. 근데 구강 자결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입안이 화끈화끈거리는 건데요. 이게 진료과로 따지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환자분들이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이비인후과인지 아니면 치과인지 아니면 신경과인지 아니면 내과인지 사실 여러 과에 걸치는 문제긴 한데 이게 가장 흔한 거는 이게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한 자결감이에요. 요건 이제 일종의 그래서 신경과에서 치료를 보는 게 약도 이제 신경과에서 쓰는 약이 좀 잘 듣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표적인 이제 구강장애가 이런 게 쇼그렌 증후군 요건 사실 류마티스 내과 질환인데 요거는 일종의 요거는 이제 침샘이나 눈물샘을 이게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입이 마르거나 그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안구 건조증을 오겠죠. 그런 경우가 쇼그레드 이런 건 대표적인데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아요. 아니면 심지어 영양 결핍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특히 비타민 B12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치료약이 그나마 잘 듣는 게 이제 그 신경과에 쓰는 약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다른 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신경과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게 치료에나마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안면마비요. 안면마비에 대해서는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 안면마비 흔히 이제 그 한방에서 구안 와사라고도 하죠. 그 한쪽 얼굴이 갑자기 비대칭적으로 이제 보이면서 외관상 보기가 안 좋고 눈이 또 잘 안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말도 약간 어눌해지고 그리고 그쪽 한쪽 얼굴 감각은 비교적 괜찮은데 얼굴이 잘 안 움직이는 거죠. 요거는 한쪽 안면 그 신경 일종 뇌신경 일종이죠. 안면신경이 이제 이마부터 이제 눈, 뺨 그다음에 이제 이 턱 심지어 이제 목 앞쪽 근육 일부까지 이게 안면신경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얼굴에 완전히 이제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눈도 덜 감기고 이쪽으로 좀 그 양치할 때 이쪽으로 침이 흐를 수도 있고 그 웃을 때 보면 비대칭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물론 이런 경우가 물론 10중 8 구는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이게 뭐 발해성 이제 말 안면 신경마비로 인한 그 질병인데 가끔은 뇌졸중 같은 것도 이게 드물지만 올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안면 신경 전도 검사랑 머리 MRI를 필히 찍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는 대부분 이게 사실 이런 경우 대부분이죠. 근데 이 골든타임도 중요해요. 이것도 발병한 지 일 주일 이내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바이러스 염증으로 인한 안면 마비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회복이 돼요. 근데 이 바이러성 안면 신경 마비는 10명 중에 8명 거의 몇 달 지나면 두세 달 지나면 거의 대부분 80% 10명 중에 8명 낫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2 명이 문제죠. 특히 젊은 여자가 이런 경우는 이제 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일 주일 지나면 약효가 확 떨어집니다, 발병한 지요. 그럼 발병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안면마비가 오기 전에 또 아까 말한 귀 속 통증이나 귀 뒤 머리 두통으로 올 수가 있어요. 보통 시발점을 걸로 안 잡고 이제 안면 표시된 그 비대칭이 발견된 그 시점을 잡는데 어쨌든 골든타임이 일 주일 이내입니다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요. 안면마비는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흔한 병이면서 이게 우리나라는 그 환자분들이 이제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패턴이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외로부터는 그 뭐 민속 토속화학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10명 중에 8명 저절로 낫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아요. 뭘 근데 10명 중에 2 명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불행한 사태를 하기 위해서 조기 치료,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라는 게 효과 입증된 치료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바이러스 약이랑 스테로이드라는 이제 항염증제죠.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약들도 쓰일 수 있습니다. 뭐 비타민 C라든가 고용량의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가 많이 결핍돼 그 비타민 D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보충해 줘야 되고 물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생활 습관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뭐 술 마시는 걸 자주 하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되고 어쨌든 뭐 충분한 수면 이런 게 과도한 스트레스 피하기 그리고 얼굴에 찬 걸 좀 피하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처방약을 일찍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마비는 혹시 이게 경험한 사람들이 뭐 가끔은 있으실 텐데 이게 한번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이게 불행히도 그 아까 말한 자연 치료가 안 되는 10명 중에 2 명에 속하게 되면 평생을 얼굴이 삐뚤어진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죠. 뭐 80대 할아버지가 그러면 뭐 문제가 크게 안 될 수 있지만은 20-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빨리 신경과를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빨리 써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요 10번 2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이게 안면마비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결국은 바이러스 약, 바이러스 항생제 먹고 스테로이드는 주사를 맞아도 먹는 도 됩니다. 둘 다 해도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MRI 찍어서 뇌졸중이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일단. 그다음에 그다음에 막 보행장애는 이제 걸음걸이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는 환자분들이 또 다른 걸 많이 가요. 특히 정형외과나. 물론 정형외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고관절이나 이제 무릎 이런 그 관절염이나 이런 걸 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 보행장애 대부분 또 신경과적인 문제예요. 물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요거는 뭐 여러 가지 걸친 문제죠. 뭐 정형외과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신경과일 수 있고 마취 통증학과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느 과를 가도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오면 이제 한쪽 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러면 뇌졸중인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질환이거든요. 갑자기 그걸 못 걷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다리에 힘이 없다. 근데 환자분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병원에서 진찰을 보면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있는데 환자분들은 양쪽 다 힘이 빠졌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 환자분 말에 의해서 잘못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찰이 필요한 거고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뇌졸중이 가장 이제 이 뇌졸중을 놓치면 이제 계속 재발하고 그러면 이제 확 나빠질 수가 있죠. 그게 문제인데 뇌졸중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보행장애 때 빨리 뭐 MR이 같은 거 필요할 거고 파킨슨병은 비교적 이제 서서히 보행장애 생기겠죠. 요건 이제 보행이 좀 늘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걸음 보폭이 상당히 좁아진다든가 뭐 중심 잡기가 힘들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뭐 수전증 같은 게 오면 진단이 더 쉽지만 보행장애로 먼저 올 수 있거든요, 환자분이. 그래서 보행장애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의미인데 물론 이제 신경병증 아까 말한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이제 허리 쪽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이제 신경이 나오는 이제 가느다란 통로를 좁아지게 하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인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감각 증상이 먼저 오죠 이제. 다리가 저린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뭐 통증으로 오거나 하는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힘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행장애 올 수 있겠죠. 요건 이제 여러 과에 걸친 문제긴 하고 이 신경병증도 대부분은 처음에 약을 씁니다. 약을 쓰고 이제 많이 진행돼서 이게 약을 써도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심하면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뭐 하겠죠. 요즘 척추 병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수술이나 척추 쪽 시술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처음엔 대부분 약을 쓰면 적어도 아픈 통증은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 신경병증으로 인한 보행 장애는 약을 써도 호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적인 이게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 처음엔 대부분은 이제 감각 증상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약으로 다 신경과에서는 약으로 다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손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이제 젊어서 술을 엄청 많이 먹은 그런 분들이 나이 들면 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학문적으로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뭐 유전성 손해 위축증, 소위 말해 손해 위축증이 막 대표적인 질환인데 우리나라는 술에 대한 문화가 워낙 관대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간주돼야 할 분들이 그냥 술 잘 마시는 걸로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술을 끊더라도 뭐 20대 30대 40대 술을 드립다 많이 마시면 그게 그리고 소뇌 세포를 이미 손상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이제 소뇌 기능이 나이 들면서도 이게 조금씩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자연적으로. 근데 이제 그 술을 많이 마신 데는 이 소뇌 이 세포들이 유유분이 없는 거예요, 유유분이. 그러니까 젊어서 손에 이미 세포들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손에 그 세포들이 자연적으로 사멸되면은 이 손의 기능 저하 현상이 대표적인 보행장애죠. 특히 중증잡기 힘들고 하는 거. 그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제발 이제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늙어서 이런 손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생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의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술을 이게 구입하기 쉬운 나라도 없죠. 그것도 참 문제이긴 합니다. 그죠? 또 뒷목 통증 이게 사실 두통 중에 굉장히 흔한데요. 뒷목 통증이 이제 오면은 한쪽 뒷목 아프든 양쪽 아프든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해 놨는데 그 뒷목 통증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이게 두 번째 긴장성 두통, 목 근육 많이 뭉치거나 해서 생기는 뭐 아니면 후두신경통, 후두신경통 물론 통증 양상이 다르긴데 후두신경통이 물론 뒤후자 머리 두자죠. 그러니까 뒷머리가 아프다는 건데 뒷목도 아픈 경우도 흔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흔한데 근데 환자분들이 흔히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오인하는 게 이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뒷목 통증이 생기는 거는 상당히 드물어요.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우리가 정초가 이제 1, 2, 3, 4, 5, 6, 7 있는데 그중에 보통 흔한 게 5 번, 6번 사이가 이제 가장 흔하거든요. 그다음에 6 번, 7 번이고 목 디스크가 생기는 레벨이 목의 뒤쪽 아래쪽에 생깁니다. 이쪽에서는 그 머리가 뒷머리가 아프진 않아요 이건. 이건 증상이 나타나면 이 팔로 내려옵니다 증상이. 팔이 저리거나 그 통증을 오지 뒷머리로 이게 통증이 올라가지는 잘 않아요. 그 뒷목이 아픈 경우는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앞에 위에 앞에 말한 세 가지 증상 편두통 내지 긴장성두 내지 후두신경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이 세 가지를 감별하려면 여러 가지 또 검사가 필요하긴 하겠죠. 이제 보통 이제 일자목 뭐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이제 긴장두통 때 흔하고 후두신경통 때 흔하고 한데요. 목 디스크 때문에 근데 이런 뒷목 통증으로 이제 정형외과나 다른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왔다 하면서 뭐 시술 받거나 뭐 무슨 도수 치료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별 효과는 없거든요. 비용만 들 뿐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이제 그게 도수 치료 같은 건 긴장 두통 이런 데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목 디스크로 인한 이 뒷목 통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위에 세 가지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드문 문제들이 있죠. 그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인가요? 오늘은 강의가 좀 일찍 끝났고 아마 이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상들 제가 다 이제 섭렵을 해 놨기 때문에 질문 먼저 받아 볼까요? 자, 생활 이야기 먼저 볼까요, 이제? 뇌 CT 찍고 이상 없다. 아, 혈관이 얇다고 시신경이 안 좋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시신경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혈관이 얇다고 시신경이 안 좋다. 이게 물론 시신경은 혈관이 얇거나 안 좋으면 시신경이 2 차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죠. 아스피린 그래서 아스피린을 혈관이 얇다고 해서 아스피린 먹지는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 먹죠 보통. 혈관이 얇으면 오히려 혈관이 터질 우려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오히려 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담당 의사분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건요. 네. 제가 구체적인 걸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뭐 가타부타 말을 못 하겠는데요.
그다음에 다음 볼게요. 엔젤 한번 봅시다. 군발성 두통. 어 본인이 환자 그걸 진단을 알고 계시네요. 군발 두통은 이제 굉장히 이게 그 심한 두통을 일으키게 되면 일상생활하기가 너무나 괴롭죠. 그죠? 근데 군발성 두통은 그냥 말 그대로 군집에서 두통이 오는 거거든요. 우두두두두 매일같이 한쪽만 굉장히 심한 두통이 몇 주 내지 몇 달 왔다가 안 아플 때는 한동안 장기간 멀쩡했다가 다시 이제 몇 주 내지 몇 달 아픈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건 신경과가 가시면 됩니다. 이 군발성 두통은 이미 진단이 나와 있으면, 진단이 맞다 그러면 이제 약이 대부분 잘 들어요. 뭐 대부분 먹는 약으로 이제 그 예방약도 쓰면서 이제 두통이 아예 안 오도록 블로키하는 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발성 이게 두통 발작이 왔을 때 먹는 급성기 발작약도 있고 그래요. 그럼 먹는 약 외에도 요새 뭐 주사약들도 주사제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산소 치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요. 대부분은 약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기간만 몇 주 내지 몇 달, 뭐 길어야 보통 두세 달, 길면 아주 길면 넉 달 있는데, 그 기간만 짧으면 한 달 이내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 약 먹고 잘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그 군발성 두통은 희소식이 뭐냐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이게요. 보통 젊은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오다가 나이 들면 점점 이제 덜 심하게 오다가, 예 어 아예 고령이 되면 아예 없어지고. 근데 치료 방법이 물론 있죠. 근데 왜 우리나라 신경과 지금 워낙 이제 개원가가 많아져서 이 신경과가 뭐 온 도시에 다 있는데 왜 신경과를 안 가고 이제 괴로워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신경과를 빨리 찾아가서 미리 이제 진료를 받으세요 그럼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 근처에 있는 신경과를 미리 파악을 해 두셨다가 금발적 두통이 왔을 때 빨리 찾아가시면 되고. 이건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을 하려면 단기간 예방, 그러니까 예방약을 단기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아프면 워낙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이게요. 그리고 다른 거 볼까요? 와인 러버,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 모양인데, 아 글쎄요. 머리가 자주 아프고 해서 고민이 많고 업무에 방해가 많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두통을 잘 보는 신경과를 찾아가십시오.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환자에 따라 다 좀 다르긴 한데, 뭐 두통을 잘 보는 뭐 신경과 전문의한테 가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검색해서 가시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네이버라든지. 그런데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다들 검색해서, 저한테 오는 분들도 다 검색해서 오시고 그래요. 뭐 저한테 오시라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두통을 잘 보는 좀 신경과, 좀 과가 중요합니다. 신경과 의원도 사실 두통을 잘 안 보는 신경과 의원도 많아요. 요새 신경과 의원들도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치매 주로 보는 신경과 의원도 있고요. 그냥 통증 주로 보는 신경과 의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 이제 잘 안 낫겠죠. 그 두통을 주로 보는 신경과 의원들이 신경과가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가서 진료받으면 거의 99% 확률로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저 보시다 그날 김광석 님, 돌아가신 이 가수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 성함이네요. 네. 30대 남자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두통이 너무 극심하고 뇌 MR을 찍어 보고 싶은데, 어 두통을 1 차적으로 신경과입니다. 신경과를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경외과가 역사적으로 먼저 이게 국내에 도입됐고, 신경과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 인구의 수에 비하면. 그래서 신경외과가 이제 너무 이제 대중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의학적으로나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가 두통은 1 차적으로 신경과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신경과를 가는 게 맞고, MRI가 있는 신경과를 가야겠죠. MRI를 찍은 지 오래되거나 한 번도 안 찍었으면 당연히 MRI를 찍어 봐야 될 거고요. 아니면 MRI 찍고 그다음에 문진을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뭐 혈액 검사라든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 검사를 자율신경 어쨌든 뭐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종합해 가지고 진단을 정확히 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 1차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너무 크시는데 스트레스가 물론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다른 두통의 원인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신경과입니다. 정답은 신경과고 MRI는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통이 너무 최근에 극심해졌으면은 MRI를 찍어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MRI 등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해 가지고 이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예 적절한 치료의 전제 조건이죠. 추천해 드릴 치료 방법까지 제가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볼까요? 사랑나무님 천재 누군가요? 천재성대님 봅시다. 천재성대님은 30대 중반이시고 손날 쪽이 계속 저리고 욱성거린다. 손날이 손 어디를 말하는가요? 손날이 어딘지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저리고 욱성거리는 일종 손에 이제 감각신경에 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근데 치료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진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 가는 신경을 검사하는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니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 경추 MRI 여기서 눌려질 수도 있고 손에 이게 손으로 하는 신경이 이제 경추에서 나와서 이 끝까지 손끝까지 가는 건데 보통 이제 하는 검사들이 경추, 목 MRI랑 신경전도 검사, 신경을 이제 자극해서 전기 자극해서 하는 거죠. 근전도 검사 이게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우리가 일정 의학적인 방법으로 좀 진단하는 방법 이런 걸 물론 피검사 같은 건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게 해서 먼저 신경과에서 진료를 먼저 받으시죠. 그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는 신경과에서 주로 합니다. 아니면 재활학과나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론 필요하면 MRI도 찍어야 되긴 되겠죠. 근데 물론 다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죠. 비용이 좀 들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확한 신경이 어디서 어떻게 고장 난지를 알아야 치료 방법이 이런 건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긴 합니다. 근데 약을 잘 쓰면. 심하면 이제 아까 말한 협착증이 이렇게 목에서 심하거나 그러면 뭐 수술이나 시술도 필요하긴 하죠. 그다음에 사랑나무님 볼까요? 어지럼증. 그래서 10대 아들 어지럼증 신경과. 그 10대 청소년들은 요새 공부 스트레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신경과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은 일단 만성적으로 이제 신경 어지럼증이 좀 시달리면 소 정신건강학과를 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다고 이게 클루를 주시니까 아마 지금 스트레스성으로 충분히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긴 하거든요. 불안장애라든지 자율신경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정신과를 가는 게 신경과에서 충분히 치료를 이게 잘 받아도 이렇게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근데 신경과를 한두 번 가고 이렇게 뭐 이게 병을 바꾸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적어도 너댓 번 데려가서도 안 되면 그다음에 병을 바꿔야죠. 정신과는 뭐 정신과 나중에 안 되면 정신과를 가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다음에 공부가 어려우면 대책을 세워야죠, 공부에. 키보드맨이 하는데요. 원래부터 비대칭이 있다면 암이마비 아닌가요? 네. 어려서부터 계속 비대칭이면 암이마비는 아니겠죠, 보통. 아니면 비대칭이 얼마나 뚜렷하냐 그 문제인데 사람 얼굴이라는 게 자세히 보면요. 약간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100% 대칭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약간의 한쪽 눈이 약간 뭐 1mm, 2mm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나주 레벨 폴더라지요. 이게 팔자주름이 차이가 난다든지 누구나 다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환자 얼굴을 봐야겠지만 안 보고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비대칭이 차이 이거 심하지 않으면은 안면마비는 아닐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고요. 실제로 안면 그 어려서 안면 마비를 겪었는데 그게 치료가 덜 돼서 남아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경 전도 검사 같은 걸 해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볼까요? 오곡 음료. 글이 좀 기네요. 32살 남자분이시고 웨이트 운동, 아 운동 유발성 두통이라는 이 카테고리인데요. 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병원 운동할 때 극심한 두통이 생기는 이게 뭐 1 차적으로 이런 거는 MRI를 찍는 게 원칙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뇌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뇌혈관 꽈리가 숨어 있는데 이게 힘을 엄청 주면 이제 그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혈압이 쫙 올라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뇌 동맥류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관벽 박리가 있는데 그걸 자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경우는 아니면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 혈관이 자극받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병원 가서 MRI를 필히 찍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주 늦게 지속되면 미루지 말고 어서 신경과를 가서 MRI를 신경과 있는 MRI 갖춘 신경과를 찾아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빨리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게 숨어 있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걸 놓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어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또 볼까요? 지주막 뇌출혈을 앓았던 분이시네요. 세상에. 지주막 뇌출혈은 이미 지나간 스토리일 거고요. 지적만 되면 머리가 그건 지주막하 뇌출혈을 앓았던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물론 뇌출혈이 언제 있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적만 되면 머리가 아프면 그건 제가 이것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결국 두통을 잘 보는 신경과를 가서 진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만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문진을 할 때도 거의 뭐 한 10분 가까이 5분 10분 굉장히 자세히 묻고 답하고 하는 걸 다 우리 취합하고, 그다음에 뭐 MRI도 뭐 필요하면 찍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뇌출혈이 있으면은 지금만 뇌출이 거의 대부분 뇌혈관 꽈리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꽈리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건 제가 이것만 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꽈리가 또 생기면 이제 또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병원을 신경과를 가서 진료받는 수밖에 없어요, 두통을 잘 보는 곳을. 다음 거 볼까요? 30대 여성분이네요. 시력이 글쎄요. 이거는 일단은 안과를 먼저 가 보는 게 맞긴 하겠어요. 이제 다른 동반 증상 없이 시력만 문제가 되면은 일단은 안과를 먼저 가 보고, 안과에서 멀쩡하다 이것저것 검사 다 했는데 망막이나 백내장, 녹내장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신경과를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일단 1 차적으로 안과를 최근에 안 갔으면 안과를 먼저 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신경과 가는 게 맞겠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5 월의 푸름, 이 길이 굉장히 기네요. 30대 초반이고 자주 쓰러진 뇌전증. 뇌전증이 의심된다고 했는데 머리 뇌파 검사 MRI 다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뇌전증도 뇌파를 정밀하게 검사를 해 봐야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쓰러진다는 게 의식을 잃는 모양인데요. 쓰러지기 직전에 눈이 돌아가는 느낌. 근데 이게 보통 실신이라 그러면은 이주신경 실신은 보통
1분 이내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의식 소실이 와도 의식을 잃어도 1분 이내에서 대부분 소실인데 2분 이상 이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뇌전증일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찍어 봤다는 게 뭐 MRI를 찍었다는 건지 아니면 뇌파 검사를 자세히까지 다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위주신경 실신도 이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신경과를 꼭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뇌전증은 문제는 좀 이게 놓치면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전증이 이제 일종의 뭐 옛날 말하는 경기 뇌 경련성 질환인데 이게 뇌전증이 혹시 심해지면은 뭐 30분 이상 이게 안 멈추면 이게 뇌 손상이 가요. 그럼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드문 현상이긴 하지만 요거는 일단 잘하는 신경과 가서 진료를 필히 받아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미주신경 실신은 뭐 큰 문제가 사실 안 되죠. 근데 미주신경 실신도 나중에 2 차적인 사고가 문제죠. 그 의식을 잃으면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힌다든가 뭐 재수 없게 하필이면 미주신경 실신이 계단 내려오면서 발생해서 가지고 계단을 굴려서 머리를 크게 다친다든가 2 차적인 사고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감별이 뭐 꼭 필요한 문제고요. 물론 신경과가 뭐 가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신경과를 안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결정할 문제죠. 다 됐나요? 51 분이네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뇌리신경과 대표 원장 이태규였습니다.